지금 당장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부자의 기준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일론 머스크나 제프 베이조스가 가진 돈을 전부 현금으로 바꾼다 한들 100년 전 이 남자가 쌓아올린 부 앞에서는 그냥 비교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억만장자라는 단어조차 작아 보이게 만든 사나이, 국가의 경제 시스템을 사실상 자신의 개인 금고처럼 다뤘던 석유의 황제 존 디 록펠러의 이야기는 의외로 위인전이 아니라 사건 기록에 가까운 기묘한 가정사에서 시작됩니다. 도덕적인 교훈을 기대하기엔 애매한 인물입니다. 이 이야기는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식의 동화가 아니라 매우 계산적이고 냉정한 한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장악해 갔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보고서에 가깝습니다. 1839년 뉴욕의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록펠러의 아버지는 좋게 말해 자유로운 성격이었고 직설적으로 말하면 상습적인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암 치료 전문가라고 떠벌리고 다녔지만 실제로는 소금물에 잡초를 섞은 가짜 약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순진한 농부들의 주머니를 털던 떠돌이 약장수였습니다. 이런 아버지는 제배도 제대로 붙어있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자주 버리고 떠돌다가 가끔 집에 돌아오면 어린 록펠러를 앉혀놓고 세상 누구도 믿지 마라 라는 식의 강한 불신 교육을 반복했습니다. 한 번은 어린 록펠러를 높은 의자 위에 세워두고 아버지가 상냥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아빠가 받아줄 테니 뛰어내려라. 아이는 아버지를 믿고 몸을 던졌지만 그 순간 아버지는 팔을 뒤로 빼버렸고 록펠러는 바닥에 떨어져 울부짖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네 아버지도 널 속이는데 세상 사람들이 널 가만두겠느냐. 이 잔인한 장면이 바로 록펠러가 받은 첫 경영 수업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가정이었다면 아동학대로 신고당했을 이 기억은 역설적으로 록펠러에게 비즈니스 제1원칙을 새겨줍니다. 계약서에 도장이 찍히기 전까지 누구도 전적으로 믿지 않는다. 그에게 신뢰는 감정이 아니라 문서와 숫자로 확인해야 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먹이를 사냥하는 법을 배웠다면 어머니 엘라이자에게서는 그 먹이를 끝까지 아껴 저장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독실한 신앙인이었던 어머니는 남편의 문제 많은 행동을 기도로 견디며 아들에게 독특한 가치관을 심어줍니다. 돈을 버는 건 신이 허락한 일이다. 대신 1센트도 함부로 쓰지 말고 모아라. 벌어들인 돈을 절대 가볍게 쓰지 말라는 이 신념은 평생 그를 지배합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록펠러가 평범하게 자라긴 어려웠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뛰어노는 대신 사탕 봉지를 사서 사탕을 낱개로 쪼개 친구들에게 비싸게 팔았습니다. 작은 차익을 남기며 마진이라는 개념을 몸으로 익혔습니다. 또한 칠면조를 키워 시장에 내다 팔며 돈을 굴리면 이자가 붙는다는 사실, 즉 복리의 개념을 스스로 깨우쳤습니다. 그가 10대 시절부터 꼼꼼하게 적어내려간 회계장부는 단순한 용돈 기입장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전 세계의 자본 흐름을 손에 쥐게 되는 거대한 돈의 설계도, 초판본에 가까운 기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몇 달 앞둔 어느 날, 록펠러는 학교에서 배우는 추상적인 이론들이 자신의 야망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걸 직감합니다. 그는 과감하게 학교를 그만두고 클리블랜드의 농산물 위탁 판매 회사의 수습 사원으로 들어갑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겨우 16살이었습니다. 또래들이 적은 월급에 불평하며 퇴근 시간만 기다릴 때 록펠러는 사무실 구석에서 쌀 한 톨, 고기 한 근의 가격 변동과 운송비, 수수료가 어떻게 엮이는지 장부를 보며 분석하는 데 몰두합니다. 당시 그가 받던 일당은 고작 50센트 남짓이었지만 그는 시급이 아니라 돈이 흐르는 구조를 보고 있었습니다. 사장이 시키지도 않은 잡일을 자청에 처리하면서 거래처와 협상하는 기술을 유심히 관찰해 훔쳐 배웠습니다. 장부의 숫자 하나가 맞지 않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원인을 찾아낼 정도로 집요했습니다. 그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조용히 실력을 쌓으며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859년 그에게 거대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펜실베이니아 타이터스빌에서 미국 최초의 유전이 터지자 온 나라가 들썩였습니다. 이른바 오일러시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하던 일을 내팽개치고 삽과 곡괭이를 들고 석유를 찾아 나섰습니다. 골드러시 때처럼 단번에 인생을 뒤집을 수 있다는 기대가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하지만 19살의 록펠러는 그 난장판 속으로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 물러서서 흙투성이가 되어 땅을 파는 사람들을 냉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들이 돈을 버는 모습이 아니라 불확실성과 리스크만 가득한 구조가 보였습니다. 저렇게 운에 맡기느니 차라리 그들이 캐온 석유를 정제해서 파는 편이 훨씬 낫지 않을까?
모두가 땅속의 대박만 바라볼 때 록펠러는 그 대박을 실제 상품으로 만들어줄 시스템을 장악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는 그동안 모은 종잣돈과 은행 대출을 총동원해 정유 사업에 뛰어듭니다. 이건 단순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시장의 규칙 자체를 바꿔보겠다는 야심찬 시도였습니다. 훗날 스탠더드 오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될 거대한 기업의 서막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방식으로 난립하던 경쟁자들을 무릎 꿇리고 자기만의 제국을 세웠을까요? 록펠러의 전략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와 숫자를 기반으로 한 차갑지만 일관된 방식이었습니다. 1859년 펜실베이니아 타이터스빌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검은 액체가 하늘로 치솟았을 때 미국이라는 거대한 대륙은 순식간에 탐욕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금광과는 달랐습니다. 금은 캐내면 바로 가치가 있지만 이 검은 액체는 냄새가 고약하고 끈적거리며 그대로는 쓸데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빚을 내서 장비를 사고 전 재산을 걸고 땅을 파헤쳤습니다. 의사, 변호사, 농부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진흙탕 속에서 유정을 뚫었고 그 지역은 술과 도박, 폭력이 뒤섞인 혼란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란스러운 현장 한복판에 말끔한 정장을 입은 24살 청년 록펠러가 나타났을 때 그의 표정은 주변 사람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다른 이들이 땅에서 솟는 검은 기둥을 보고 환호할 때 록펠러에게 그것은 돈이 아니라 불안정성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현장을 둘러본 뒤 간단하지만 냉정한 결론을 내립니다.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라 도박이다. 땅에 돈을 묻어두고 기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실제로 당시 유전 사업은 극도로 위험했습니다. 거액을 쏟아부어도 석유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았고 운 좋게 유전이 터져도 주변에서 너도 나도 퍼올리는 바람에 공급 과잉이 되면 가격이 폭락해 순식간에 망하기 일쑤였습니다. 록펠러는 자신의 운명을 운에 맡기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는 도박판에서 한번 크게 따보겠다는 플레이어가 되기보다는 누가 이겨도 수수료를 가져가는 판 주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답은 땅을 파는 시추가 아니라 이미 퍼올린 원유를 쓸모있는 형태로 바꾸는 정유였습니다. 원유 자체는 불순물이 많은 덩어리지만 이를 정제해 램프에 넣을 수 있는 깨끗한 등유로 만들면 비로소 안정적인 상품이 됩니다. 록펠러는 금을 캐는 사람보다 금을 재련하는 사람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1803년 그는 클리블랜드에 첫 정유소를 세우고 본격적인 게임을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록펠러 특유의 극단적인 효율 추구가 드러납니다. 당시 경쟁자들은 기술이 부족해 원유의 약 60%만 등유로 만들고 나머지 40%는 쓸모없다며 강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록펠러는 버리는 것 자체를 죄악에 가깝게 여겼습니다. 그는 화학자들을 고용해 남들이 버리던 찌꺼기를 분석하게 했고 그 과정에서 윤환유, 파라핀 왁스, 바셀린 등 돈이 되는 부산물들을 추출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남들이 원유 한 배럴로 수익의 60%만 가져갈 때 그는 거의 전부를 상품으로 만들어 팔았습니다. 원재료는 같은데 활용률과 수익 구조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경쟁자들이 1달러 벌 기회를 두고 싸울 때 록펠러는 같은 원유에서 2달러를 뽑아내는 구조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의 집착은 비용 절감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가 오크통 사건입니다. 당시 석유는 나무로 만든 배럴에 담겨 운송되었는데 배럴 하나 가격이 약 2.5달러였습니다. 대부분의 사업가는 비싸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록펠러는 왜 나무통이 2.5달러나 해야 하지? 라는 의문에서 출발합니다. 그는 숲을 통째로 사들여 목재를 직접 조달하고 공장 안에 건조장을 만들어 나무를 말린 뒤 기계를 도입해 통을 직접 생산했습니다. 결국 배럴 하나의 단가는 1달러도 안 되는 수준까지 내려갑니다. 이 과정에서 절약된 비용은 곧바로 가격 전략과 설비 확충에 쓰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공장을 돌며 석유 캔을 밀봉하는 데 쓰이는 납땜 방울수를 묻고 40방울 쓴다고 하자 그는 39방울로 줄여보자고 지시합니다. 실험 결과 38방울은 새지만 39방울은 전혀 새지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공정 전체가 39방울로 조정되었고 이 작은 차이가 연간 수만 달러의 비용 절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지나치게 인색한 사람이라고 비꼬기도 했지만 록펠러는 이런 하나하나의 절약이 언젠가 큰 기회를 잡기 위한 전쟁 자금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난립한 석유 시장에는 언젠가 대규모 구조조정이 올 것이고 그때 현금을 많이 쥔 자만이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1865년 동업자들과의 갈등 끝에 경매를 통해 회사 경영권을 두고 승부를 보게 됩니다. 그가 베팅한 금액은 당시 돈으로 72,500달러. 상상하기 힘든 거액이었지만 록펠러는 훗날 이를 두고 내 인생 최고의 투자였다고 회상합니다. 26세에 운전대를 완전히 손에 쥔 그는 이제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클리블랜드 최대의 정유소를 손에 넣은 그는 단순히 돈 잘 버는 사업가를 넘어 경쟁자를 지도에서 지워나가는 포식자로 변해갑니다. 그의 기본 전략은 명료했습니다. 나와 손잡으면 부자가 될 수 있지만 나를 거스르면 버티기 어렵다. 그는 철도 회사들을 찾아가 비밀스럽지만 분명한 제안을 합니다. 내가 엄청난 양의 석유를 당신 회사 기차로만 보내겠다. 대신 운송비를 낮춰달라. 대량 물량을 미끼로 운송비를 깎아내는 이른바 리베이트 협상이었습니다. 이 계약 덕분에 록펠러는 경쟁자들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석유를 동부에 보낼 수 있었고, 이렇게 절약된 비용은 다시 설비 확장과 기술 개발에 투자되었습니다. 서서히 스탠더드 오일이라는 거대한 기업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고, 주변의 작은 정유사들은 자신들에게 닥칠 미래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1870년 31살이 된 록펠러는 마침내 자신의 야망을 담을 법인 이름을 정합니다. 스탠더드 오일. 얼핏 평범해 보이는 이 이름에는 당대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안과 욕구가 들어있습니다. 당시 등유 램프는 가정의 필수품이었지만 동시에 위험한 물건이기도 했습니다. 정제가 제대로 대하는 등유는 불이 붙으면 쉽게 폭발했습니다. 록펠러는 선언합니다. 우리 회사의 기름은 일정한 기준을 지킨다. 쉽게 폭발하지 않는다. 이것이 스탠더드다. 그는 업계에서 처음으로 품질 보증 개념을 앞세워 소비자의 신뢰를 얻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안전하고 좋은 기름을 파는 회사였지만 그 이면에는 시장을 한 손에 쥐기 위한 공격적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많이 파는 것이 아니라 경쟁자를 거의 보이지 않게 만들 정도로 시장을 정리하고 사실상 유일한 공급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클리블랜드에는 26개의 정유사가 있었는데 그의 눈에는 비효율적으로 난립한 대상이자 언젠가 정리해야 할 중복 자원으로 보였습니다. 1871년 그는 철도 회사와의 결탁을 바탕으로 역사상 악명 높은 비밀 카르텔을 조직합니다. 이름은 남부개선회사. 겉으로는 개선, 개발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경쟁사들의 숨통을 조여오는 구조였습니다. 핵심은 철도 회사들과 맺은 은밀한 계약이었습니다. 스탠더드 오일의 엄청난 물동량을 독점적으로 맡겨주는 대신 경쟁사의 운송비를 기존보다 크게 올리고 그 인상분의 일부를 록펠러가 돌려받는 구조였습니다. 경쟁사들은 석유를 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더 비싼 운송비를 내야 했고 그중 상당 부분이 록펠러의 수익이 되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경쟁사가 열심히 물건을 팔수록 일정 부분은 스스로 록펠러에게 이익을 갖다 바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는 공정한 경쟁이라고 보기 어려운 구조적으로 이미 승패가 기울어진 승부였습니다. 이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쥔 록펠러는 1872년 이른바 클리블랜드 대학살이라고 불리는 대규모 인수합병을 단기간에 실행합니다. 그는 경쟁사 사장들을 차례대로 불러 정중하게 NA를 제안합니다. 현금이나 스탠더드 오일의 주식과 맞바꾸는 조건이었습니다. 거절하는 이가 있으면 록펠러는 자신들의 장부를 보여주었습니다. 기록된 숫자는 냉정했습니다.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 철도 리베이트를 통한 운송비 차이, 향후 남은 자금력까지 고려하면 시간이 갈수록 경쟁사가 버티기 어렵다는 점이 명확했습니다. 그는 말로 협박하기보다는 숫자와 구조를 통해 이대로 가면 언젠가 당신 회사는 가치 없이 무너질 것이라는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지금 비교적 괜찮은 조건으로 회사를 넘기거나 버티다가 훨씬 나쁜 상황에서 정리되거나. 처음에는 거부하던 사장들도 실제로 운송비가 인상되고 스탠더드 오일이 가격을 내리기 시작하자 버티기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상당수가 헐값에 회사를 넘기게 되었고 록펠러는 그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이며 인수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약 석 달 만에 클리블랜드의 26개 정유사 가운데 22개가 록펠러 손에 들어갑니다. 그는 쓸모없는 설비는 바로 폐쇄하고 효율이 나오는 시설만 골라 스탠더드 오일의 시스템에 편입했습니다. 실직한 사람들과 쫓겨난 사장들은 그를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했지만 록펠러는 자신이 무질서한 시장을 정리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장미 한 송이를 제대로 키우려면 주변 가지는 쳐내야 한다는 것이 그의 논리였습니다.
클리블랜드를 장악한 그는 시선을 미국 전체로 돌립니다. 석유가 나오는 펜실베이니아 유전지대, 미국 경제의 심장인 뉴욕과 동부시장, 그리고 해외 시장까지 바라보며 판을 키워나갔습니다. 1870년대 중반, 스탠더드 오일은 이미 미국 곳곳에 정유시설을 잇는 거대한 조직으로 성장했고, 사람들은 이 기업의 영향력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를 키워준 또 다른 거인이자 새로운 적이 등장합니다. 바로 철도 재벌들입니다. 코넬리우스 밴더빌트와 톰 스콧 같은 철도왕들은 자신들이 의존하던 석유 화물이 어느새 자신들의 수익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록펠러가 철도 운송비를 과도하게 낮춘 채 거의 독점하다시피 이용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이익은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 분노합니다. 그래서 철도 회사들은 연합해 록펠러에게 주던 운임 할인 혜택을 중단하고 오히려 요금을 인상해 압박을 시작합니다. 당시 내륙 운송에서 철도는 사실상 필수였습니다. 일반적인 기업이라면 이 지점에서 협상을 통해 다시 철도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석유를 운송하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멈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록펠러는 다른 길을 택합니다. 그는 철도라는 기존 인프라를 우회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 대안이 바로 지하를 가로지르는 송유관, 즉 파이프라인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송유관 기술은 단거리 위주였고 험준한 지형을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관으로 잇는다는 발상은 무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록펠러는 엔지니어들을 모아 장거리 파이프라인 건설 계획을 밀어붙입니다. 철도 회사들의 방해를 피해 숲과 산을 지나가는 노선을 확보하고 기술적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1879년, 마침내 펜실베이니아의 원유가 파이프를 타고 산맥을 넘어 클리블랜드 공장으로 흘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한 공사 성공이 아니라 유통 구조 자체를 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송유관을 통한 운송비는 철도의 일부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그는 철도에 의존하지 않고도 원유를 손쉽게 공장으로 옮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가장 큰 고객을 잃은 철도 회사들은 큰 타격을 받습니다. 석유 화물이 빠져나가자 철도 회사의 주가는 급락했고 일부는 재정 위기에 빠졌습니다. 어떤 회사들은 결국 록펠러의 영향권 아래 들어가거나 이전과 전혀 다른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록펠러는 원유 생산, 운송, 정제, 판매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사실상 통제하게 됩니다. 땅에서 나온 석유는 그의 파이프를 타고 그의 공장에서 정제되어 그의 운송망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 결과 미국 내 정유 시장에서 스탠더드 오일의 점유율은 90%를 넘기게 됩니다. 10집 가운데 9집이 등잔에 불을 붙일 때 쓰는 기름이 록펠러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더 이상 시장의 한 참여자가 아니라 시장 그 자체에 가까운 위치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독점에 가까운 지배력은 자연스럽게 반작용을 부릅니다. 펜실베이니아의 석유 생산자들과 파산한 정유사들은 록펠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그를 문어발로 온 나라를 휘감고 있는 괴물로 풍자하는 만평을 쏟아냈습니다. 여론이 악화되자 정치권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890년, 미국 의회는 셔먼 반독점법을 통과시킵니다. 시장을 독점하고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이 법은 사실상 스탠더드 오일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록펠러는 이를 크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는 유능한 변호사들을 고용해 법의 빈틈을 찾아 나갔고 규제를 받지 않는 새로운 구조를 설계해 회사를 재편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트러스트라는 형태입니다. 1882년, 록펠러와 측근들은 뉴욕의 회의실에 모여 각 계열사 주주들의 의결권을 소수의 신탁 관리인에게 몰아주는 구조를 만듭니다. 겉으로는 서로 다른 회사로 보이지만 실제 운영권은 몇 명의 신탁 관리자에게 집중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각 회사의 주주는 배당금을 받을 권리만 가진 채 의결권은 트러스트 이사회에 맡깁니다. 이렇게 해서 서류상으로는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는 미국 전역의 40여 개 석유 회사가 하나의 몸처럼 움직이게 되는 시스템이 탄생합니다. 이 시기 뉴욕 브로드웨이 26번지에 위치한 스탠더드 오일 본사는 백악관 못지않은 영향력을 가진 장소가 됩니다. 이곳에서 내려지는 결정 하나가 세계 석유 가격과 수많은 가게의 삶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록펠러의 자산은 폭발적으로 불어났고 어느 순간 본인조차 자신의 재산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릅니다. 그는 석유에서 번 돈을 철광산, 숲, 철도, 은행 등으로 재투자하며 부의 영역을 넓혀 나갑니다. 낮에는 냉정한 기업가였지만 집에 돌아오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주말마다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술과 담배를 멀리하며 가족과 함께 조용히 시간을 보내려 했습니다. 길에서 만난 아이들에게 10센트 동전을 건네며 이 돈을 아껴 쓰면 너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남기는 온화한 노인으로 비치기도 했습니다. 이 극단적인 두 얼굴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한 손으로는 경쟁자를 파산시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성경을 들고 자선을 베푸는 사람. 대중은 그에게서 위선과 신념 두 가지 이미지를 동시에 보았습니다. 언론의 공격은 점점 거세졌고 특히 한 여성 기자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다 타벨이라는 저널리스트는 펜실베이니아의 석유업자로 일하던 아버지가 스탠더드 오일의 전략에 휘말려 파산하는 모습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감정적인 비난 대신 방대한 자료 조사를 선택합니다. 법원 기록, 의회 청문회 자료, 내부 고발자의 증언을 하나씩 모아 스탠더드 오일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잡지 매클로어스에 연재된 스탠더드 오일의 역사였습니다. 여기에는 록펠러가 경쟁자를 압박하고 철도와 밀실거래를 맺으며 정치권과 어떤 방식으로 엮여왔는지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막연히 알고 있던 의혹이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타벨의 연재는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당시 자본주의의 구조를 해부한 보고서로 평가받았습니다.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정치권도 더 이상 스탠더드 오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던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독점 기업을 규제하겠다는 명분 아래 스탠더드 오일을 대표적인 타깃으로 삼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결국 스탠더드 오일을 셔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합니다. 국가가 특정 민간 기업을 정면으로 상대로 삼아 해체를 요구한 전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록펠러 측은 회사가 효율성과 규모를 통해 소비자에게 이득을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부 측은 독점 구조가 공정 경쟁을 해치고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반박했습니다. 록펠러는 종종 법정에 불려나가 질문을 받았지만 많은 부분에서 기억나지 않는다, 잘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은 이미 바뀌고 있었고 그가 수십 년간 구축한 구조를 더 이상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1911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스탠더드 오일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하고 회사를 34개의 독립된 법인으로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뉴저지 스탠더드 오일은 엑슨으로, 뉴욕 스탠더드 오일은 모빌로, 캘리포니아 스탠더드 오일은 쉐브론으로 이어지는 등 오늘날 우리가 아는 글로벌 석유 회사들 상당수가 이때 갈라져 나옵니다. 세상은 이를 탐욕스러운 회사의 몰락으로 받아들이며 박수쳤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 결과는 역설적인 효과를 낳습니다. 그동안 하나의 울타리 안에 묶여있던 자회사들이 각각 독립기업으로 시장평가를 받자 오히려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독점 기업이라는 이유로 저평가되어 있던 스탠더드 오일의 주식들이 회사 분할과 함께 투명해지고 경쟁적인 구조를 갖추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주가는 오히려 상승했고 록펠러는 각 회사 지분을 그대로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자산 가치는 더욱 커졌습니다. 여기에 시대적 변화가 더해집니다. 헨리 포드의 자동차가 대중화되면서 그동안 등유 생산 후 남는 부산물 취급을 받던 휘발유가 주역으로 떠오릅니다. 내연기관 시대가 열리면서 석유의 가치는 이전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승했고 분할된 회사들은 모두 그 수혜를 누립니다. 결국 회사는 쪼개졌지만 그 지분을 가진 록펠러의 재산은 더 늘어납니다. 당시 가치로 환산하면 그의 자산은 오늘날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00조 원을 훌쩍 넘는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현대의 어느 부자와 비교해도 압도적인 규모입니다. 정부는 그를 제재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를 더욱 부유하게 만든 셈이 되었습니다. 록펠러는 해체 판결이 내려지던 시점에 이미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였고 플로리다 별장에서 골프를 치며 여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돈을 더 버는 것 자체에는 큰 의미가 없어진 그는 인생 후반부에 전혀 다른 목표를 세웁니다. 바로 그 엄청난 부를 어떻게 세상에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것이 순수한 선의였는지 악화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한 계산이었는지는 의견이 갈리지만 그가 시작한 자선의 규모와 방식이 기존과 달랐다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록펠러는 자선도 일종의 투자로 바라봤습니다. 단순히 가난한 사람에게 빵을 나눠주는 것을 좋은 방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돈을 쓰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측근이자 목사였던 프레데릭 게이츠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회장님의 재산은 지금 눈사태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 돈을 들어오는 속도보다 더 빨리 사회로 내보내지 않으면 언젠가 그 돈이 오히려 회장님과 후손들을 짓누를 것입니다. 이 말은 록펠러에게 큰 자극이 됩니다. 그는 여기서 소매자선이 아닌 도매자선으로 방향을 틉니다.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빵을 나누기보다는 빵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교육과 의료, 연구에 돈을 쏟아붓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시카고 대학교입니다. 이름만 있던 학교를 살려내기 위해 그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합니다. 건물만 지어준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뛰어난 학자들을 파격적인 대우로 초빙해 교수진을 구성했습니다. 최고의 두뇌를 모으고 싶다면 그에 걸맞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결과 시카고 대학교는 짧은 시간 안에 미국의 대표적인 연구 중심 대학으로 성장했고 이후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합니다. 의학 분야에서도 그의 흔적은 선명합니다. 당시 미국 의료의 상당 부분은 민간요법과 경험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록펠러는 자신의 이름을 딴 의학연구소를 만들어 과학적인 연구를 지원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미국 남부 농민들을 괴롭히던 구충 12지장충을 효과적으로 퇴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고 황열병과 뇌수막염 같은 질병 연구도 큰 진전을 보게 됩니다. 당시 록펠러 재단이 의학과 교육에 쏟아부은 돈은 미국 정부 예산과 비교해도 적지 않은 규모였습니다. 이처럼 그는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의 상당 부분을 민간 자본으로 메우는 독특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를 비판하던 사람들조차 어느 순간 그의 돈으로 세워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의 이름이 남은 장학금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서 복잡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돈은 한 곳에 쌓아두면 악취가 나지만 잘 뿌리면 거름이 된다. 자신의 부를 사회 곳곳에 풀어놓으며 그는 자본의 이미지를 바꾸려 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기부처 선정과 관리에는 철저한 기준을 적용했고 자녀들에게도 재산을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신탁 구조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러한 자선 활동이 진심이었는지 혹은 계산된 이미지 관리였는지에 대한 논쟁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가 자선마저도 효율을 기준으로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돈을 쥐고 있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늙음과 죽음입니다. 록펠러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건강은 50대 초반부터 빠르게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 탓에 소화불량과 불면증에 시달렸고 결국 전신 탈모증까지 겪습니다. 사진 속에서 우리가 보는 은빛 머리카락을 빗어넘긴 노신사의 모습은 사실 가발입니다. 눈썹까지 빠져 가짜 눈썹을 붙이고 다녀야 했습니다. 한때 무서운 존재로 여겨졌던 사람의 겉모습은 어느 순간 생기를 잃은 초라한 노인에 가까워졌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돈을 버는 것보다 생명을 최대한 연장하는 데 관심을 돌립니다. 그의 목표는 100살까지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식단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식탁을 구성하고 먹을 때는 씹고 또 씹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며 큰 감정 변화를 피하려고 화를 내는 일도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의 식단이 겉으로만 보면 소박한 농부의 밥상보다도 단출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합니다. 그는 뉴욕 근교 키쿠이트 저택에서 외부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둔 채 일종의 요양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습관 가운데 하나는 계속되었습니다. 바로 10센트짜리 동전을 나눠주는 일입니다. 그는 주머니에 동전을 가득 넣고 다니며 골프장 캐디나 우연히 만난 사람들에게 건네고 짧은 조언을 덧붙였습니다. 이 행동이 대중 이미지 개선을 노린 퍼포먼스였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나이를 먹은 그에게 나누는 행위는 일종의 자기 확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대중의 분노도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한때 그를 악마라 부르던 사람들도 이제는 늙고 병든 채 막대한 기부를 실천하는 노인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가 맞이한 90번째 생일은 언론의 관심사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가 과연 목표한 100세를 채울 수 있을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100이라는 숫자에 도달하기 직전 그는 세상을 떠납니다. 1937년 5월 23일 98세 생일을 2달 앞두고 그의 삶은 조용히 끝이 납니다. 그의 시신은 클리블랜드 레이크뷰 묘지에 안장되었지만 그가 남긴 영향력은 묻히지 않았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록펠러가 설계한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현대 경제 전문지의 부자 순위를 보면 기술기업 창업자들이 정상을 차지하지만 인플레이션과 당시 경제 규모를 반영해 역사상 가장 부유한 인물을 계산하면 1위 자리는 늘 록펠러 차지입니다.
전성기 당시 그의 자산은 미국 전체 GDP의 1.5에서 2%에 달했다는 추정이 있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한 개인이 한 나라 경제의 상당 부분을 쥐고 있었던 셈입니다. 뉴욕 맨해튼을 걷다 보면 록펠러 센터, UN 본부 부지, 모마 미술관 등 그의 이름과 자금이 얽힌 공간들을 쉽게 마주치게 됩니다. 병원, 대학, 연구소, 국립공원 등에서도 그의 흔적을 찾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는 떠났지만 그의 돈과 이름은 여전히 곳곳에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는 긍정적인 유산만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보여준 독점적 사업 방식과 경쟁자 제거 전략은 후대의 많은 기업가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기도 했습니다. 막대한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입니다. 오늘날 거대 IT 기업들이 플랫폼을 독점하고 시장 지배력에 대한 비판을 받는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스탠더드 오일을 떠올리게 됩니다. 역설적으로 이런 기업을 규제하는 반독점법 역시 록펠러 시대의 경험 덕분에 탄생한 것이니 그는 자본주의의 문제와 해법을 동시에 남긴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록펠러라는 인물은 자본주의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모두 드러내는 거울 같은 존재입니다. 그는 효율과 혁신을 통해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공정 경쟁과 다른 사람들의 생존권을 짓밟기도 했습니다. 그는 매우 치열한 방식으로 돈을 벌었고 후반부에는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 치밀하게 고민했습니다. 누구에게는 위대한 경영자이자 시스템 설계자로, 또 누구에게는 탐욕스럽고 냉정한 약탈자로 기억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록펠러 이전과 이후의 세상은 확실히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그는 석유라는 검은 피를 산업의 혈관 속에 흘려보내며 현대 문명의 기반을 닦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방에 켜진 불빛, 자동차의 엔진 소리, 거대 기업들이 지배하는 글로벌 경제 구조, 이 모든 것에는 19세기 시골 마을의 한 소년이 설계한 시스템의 영향이 겹겹이 깔려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언젠가 록펠러를 뛰어넘는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기록과 삶의 궤적은 오랫동안 깨지기 어려운 기준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에게 불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불을 위해 당신은 자신의 어떤 부분까지 걸 수 있는가?